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후분양제가 되면은 집값이 떨어질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왜 이거를 그러면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요즘에 막 후분양제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뭐 막 댓글도 많이 달려요. 후분양제 관련해서 막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왜냐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우선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후분양제가 도입되면은 집값이 폭락하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뭐 폭락이라는 단어는 안 쓰더라도 이제 후분양제가 도입되면은 집값이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요? 한 2, 3년 있으면은 후분양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차라리 좀 2, 3년 있다가 살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후분양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언론이나 뭐 누가 얘기하는 것만 듣고 그냥 덜컥 믿어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사들이 막 뜹니다. 자, 후반기 국토위 논의 법안 1순위는 후분양제가 될 듯, 뭐 너무나 뜨거운 감자 아파트 후분양제, 뭐 후분양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뭐 경기도시공사는 2022년까지 후분양제를 전격 도입하겠다. 이런 전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찌됐든 간에 2022년이면은 앞으로 한 4년 뒤입니다. 4년 뒤에 적용하는 거를 전격 도입이라고 하는 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갑자기 이런 후분양제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걸까? 이거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뭐냐? 6월 29일이죠. 그러니까 한 4일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제2차 장기 주거 종합계획 수정 계획을 발표했다. 자, 제2차 장기 주거 종합계획이라는 게 원래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수정을 했다. 그거를 발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계획과 조금 다르게 가겠다라는 거죠. 뭐냐? 이런 막 보도 자료를 제공을 했어요. 제 카페에도 올려놨으니까 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올라와서 보시면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면 뜹니다. PDF 파일로 돼 있으니까 뭐 읽어보세요. 정부의 정책은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자, 근데 여기 보면은 4조, 뭐 4조라고 해서 이제 하나 있는데, 거기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관리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후분양 제도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금 생각은 뭐냐면, 소비자한테 선택권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소비자의 선택권이 지금 제한되고 있으니까 이걸 조금 강화시켜가지고 소비자한테 조금 좋은 일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정부의 사고방식이 지금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좀 관리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가수요자들을 조금 줄이겠다. 가수요자들을 조금 누르는 정책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가수요자라는 게 뭐예요? 다주택자죠. 다주택자들이 막 집을 사서 막 여러 개를 굴리고 돌리고 하는 것들을 막아가지고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집을 공급할 수 있게 해보겠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중에 지금 분양에서 좀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니까 그쪽을 후분양을 하면서 조금 활성화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발표가 딱 되니까 지금 후분양제라는 게 막 뜨거운 감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후분양제라는 걸 지금 정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를 알아보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후분양제가 뭔지부터 좀 알아야 돼요. 후분양제가 뭐냐. 왜냐면 후분양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자, 우선 후분양제를 알려면은 분양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분양이 뭐냐. 분양이란 이게 사전에 있어요. 토지나 건물을 쪼개가지고 파는 걸 분양한다라고 하는 거야. 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눠가지고 판다. 그러니까
아, 쪼개서 파는 게 분양이구나. 그러면 선분양이라는 건 뭐겠어요? 아, 자, 쪼개서 파는데 미리 판다. 미리 판다. 미리 쪼개서 판다죠. 그러면 짓기도 전에 우선 쪼개가지고 파는구나. 그럼 후분양이라는 건 간단한 거잖아요. 아, 다 지은 다음에 쪼개서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쉽다. 아시겠죠? 선분양제는 짓기 전에 파는 거예요. 후분양제는 다 짓고 나서 팔겠다. 다 짓고 나서 파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선분양제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선분양제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통계를 본 건 아니지만은 언론 기사나 이런 걸 보면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좀 눈치가 있잖아요.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면은 좋은 제도일까요? 나쁜 제도일까요? 눈치로 맞춰보세요. 전 세계에 한 200개국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그러면은 좋은 제도 같으세요? 나쁜 제도 같으세요? 대부분 나쁜 제도죠. 대부분 나쁜 제도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있잖아요. 전세도 있잖아요. 전세도 우리나라에만 있죠. 전세도 우리나라에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세는 좋은 제도일까요? 나쁜 제도일까요? 어? 전세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대부분. 대부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나쁜 제도가 좀 많죠. 아무래도. 자, 어쨌든 오늘은 뭐 분양제 얘기를 할 거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후분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선분양제를 알아야 되겠죠. 선분양제를 알아보면은 당연히 그거의 반대가 후분양제니까. 자, 선분양제도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자, 시행사라는 게 있고 건설사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가 똑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시행사는 뭐냐면 돈을 끌어다가 땅을 확보해 가지고 뭐 이렇게 아파트나 뭐 건물을 짓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건설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건물을 짓는 시공하는 업체고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돈을 땡겨오는 시행사와 건물을 짓는 건설사가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해요. 아시겠죠? 큰 건설사들은 자기들이 아예 지어버리기도 하는데 작은 회사들은 또 시행사가 있기도 해요.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기 좋게 그냥 다 건설사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건설사다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어쨌든 그 건설사가 우선 땅을 확보합니다. 땅을 예를 들어 뭐 논밭을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은 그 지주들을 만나요. 그래서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한테 이 땅 좀 파세요. 그럼 저희가 여기다 아파트 지어드릴게요. 좀 땅을 좀 저희가 살게요. 아파트 좀 지으려고요. 그럼 뭐 땅을 막 팔죠. 그럼 그 토지를 막 확보합니다.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거 다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멋있는 아파트 지을 테니까 좀 땅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합니다. 자, 이게 먼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선분양제도의 특징이 이거예요. 자, 모델하우스를 하나를 딱 짓습니다. 아니 건물을 지어야지 왜 모델하우스를 짓지?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모델하우스라고 해서 견본품을 하나 만듭니다. 견본품을 하나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짓기 전에 자, 지금은 땅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모델하우스 하나 딸랑 그것도 거기다 지어놓은 게 아니고 뭐 어디 멀리다 지어놔요. 서울에다 하나 지어놓고 막 줄을 세웁니다. 줄을 세운 다음에 자, 사세요. 제가 막 쪼개놨습니다. 여기다 아파트를 뭐 3,000개를 짓고 7,000개를 지을 거니까 자, 뭐 하나씩 사세요 라고 막 줄을 세워서 팔죠.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믿고 사세요. 요게 선분양 제도입니다. 자, 저는 삼성입니다. 저는 뭐 GS입니다. 저는 뭐 대림건설이에요. 저희는 뭐 이편한 세상, 뭐 저희는 뭐 레미안을 짓습니다. 저희를 믿으세요. 저희가 잘 지어드릴 테니까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요 견본품 하나 보시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막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막 너도 나도 막 삽니다. 막 50대1, 100대1 막 줄 서가지고 막 사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나서 막 계약금도 내고 뭐 중간에 중도금도 내죠. 그러면은
공사비는 이제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야. 미리 다 팔았으니까. 맞죠? 그래서 그 공사비를 가지고 이제 조금 짓고 공사비 또 받아가고 또 짓고 받아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업이 쭉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다 짓고 나서 계약한 사람한테 집을 딱 줍니다. 그러면서 잘 사세요 하면서 얘네들은 다 떠나가죠. 이게 선분양 제도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지고 지금 한 3, 40년간 계속 이렇게 살아와가지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대단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저희가 잘 지을 테니까 저희를 믿고 사세요. 한 뭐 9억밖에 안 합니다. 한 12억밖에 안 합니다. 뭐 한 5억밖에 안 하는데 그냥 사세요. 이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대단히 위험한 행위죠. 그러니까 아마 다른 나라들은 못하게 하겠죠. 이게 대단히 위험한 행위니까. 자, 차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더 쉬워요. 저희가 현대자동차입니다. 기아자동차입니다. 근데 저희가 2021년에 차를 만들어 드릴게요. 2021년에. 그러니까 우선 계약서를 쓰시죠. 우선 계약서를 쓰시고 입금부터 하세요. 입금하시고 중간중간에 돈을 주세요. 중간중간에. 차가 4천만 원짜리인데 올해 1천만 원, 내년에 1천만 원, 내후년에 1천만 원, 마지막 해에 1천만 원을 주시면 그때 차를 드릴게요. 3년 뒤에. 이렇게 쓰면은 웃기는 계약서 아닌가 이거? 웃기죠 아주. 그런데 이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몇십 년간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선분양 제도가 도입이 되었을까? 왜 선분양 제도가 도입이 되었을까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뭐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대충 뭐 이렇게 좀 검색해보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추론한 겁니다. 아마 맞겠죠. 6.25가 있잖아요. 6.25. 6.25가 났죠. 1950년부터 해가지고 53년인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뭐 전 국토가 그냥 황폐화됐죠. 그리고 뭐 세계 최빈국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돼요. 그 뒤로 뭐 박정희가 정권 잡고 뭐 쿠데타하고 해서 어쨌든 간에 뭐 조금 살지만 그래도 너무나 가난한 나라예요. 너무나 가난한 나라죠. 근데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막 하는 거야. 우리도 살아야지. 맞죠? 가난하다고 그냥 포기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우린 포기한 나라는 아니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 한 거예요. 근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제가 밑에 적어놨죠. 1953년,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었어요. 2천만 명. 근데 1973년, 20년 딱 지나니까 3,4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자, 인구가 1,400만 명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1,400만 명이지. 20년 이 단기간에 1,400명이 늘어난다는 거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예를 들어 20년 만에, 그 20년 전이면 언제예요? 1998년도 IMF라고 생각해 보세요. IMF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었다고 칠게요, 만약에. 근데 2018년, 20년 지난 올해 인구가 1억이 된 거야, 1억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늘어난 겁니까, 이게.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근데 더 문제는 뭐예요? 수도권의 인구가 폭증합니다. 수도권 인구가 폭증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쟁 나고 나서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시골에는 논밭밖에 없고 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려면 어디 가야 돼요? 공장에 취업하고 막 이래야 되죠. 근데 공장들이 다 어디 있어요? 다 수도권에 있고 뭐 대구 뭐 구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도권 인구 폭증하고 도시의 인구들이 막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3,400만 명으로 한 거의 막 60%가 늘어나는데 그 인구들이 다 도시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도시로 몰려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이 부족하죠. 집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 나라가. 아까 기사를 찾아보니까 1980년도부터 85년까지. 그러니까 5년간 부천의 인구가 100%가 늘었대요. 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 지금 부천 있잖아요. 부천. 인천 옆에 부천이 있죠. 근데 부천의 인구가 뭐 있었겠죠. 뭐 예를 들어 뭐 10만 명이라고 칠게요. 근데 10만 명인 게 5년 만에 20만 명으로 늘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집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거예요? 서울의 집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인천의 집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지방 살던 사람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냥 막 고속버스 그냥 뭐 기차 타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야, 많이 지어라. 많이 지어. 야, 빨리 지어. 많이 짓고 빨리 지어라. 뭐든지 빨리 좀 지어봐. 그래서 빨리 지붕을 좀 쳐. 그래야지 애들이 비 안 맞고 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사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밖에 없던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빨리 짓고 많이 지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건설사 사장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저희 너무 위험한데요. 너무 이거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는데 저희 망해요. 하기 싫어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야, 괜찮아. 내가 너네들 리스크를 확 줄여줄게. 확 줄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어. 자,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자,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사업하기 좋죠? 자,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리스크가 아주 낮아. 리스크는 아주 낮은데 리턴, 이 이득은 엄청나게 높아요. 자, 리스크는 낮고 이득은 엄청 높다 그러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면 하고 싶죠. 엄청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내가 뭐 예를 들어 책상을 하나 만드는 사람이야. 책상을 하나 만드는 사람인데 책상을 막 100개를 만들어 놓고 팔려니까 너무 불안해. 왜냐면 내 돈 들여가지고 내 돈 들여서 막 책상을 100개를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어떡하죠? 안 팔리면 너무 막 걱정이 되고 무섭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커지죠. 근데 물건 값을 받아요. 우선 선입금을 100%를 다 받아놔. 그리고 나서 책상을 만들어서 팔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맞죠? 미리 돈을 10만원, 20만원 받아놓고 물건 값을 다 받은 다음에 물건 제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고의 부담이 거의 없죠. 재고의 부담이 없는 수준이지 뭐.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돈 버는 거죠. 들어온 걸로 뭐 이득 떼고 나머지 원가 써가지고 팔아버리면 되니까 배송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배송만 잘하면 되는 거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자,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뭐냐, 우리는 우선 땅을 확보했어요. 땅을 확보했어. 그 땅에다가 아직 짓지도 않았어. 아직 돈 들인 것도 별로 없어요. 땅을 그냥 확보만 한 거지 이 땅을 무조건 안 사도 돼. 계약만 해놓기도 해요. 계약만. 미리 계약금만 걸어서 지주들을 잡아놓고 우선 분양을 다 해서 완판되면 그때 잔금 치러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만 하면 되죠? 홍보만 잘하면 돼. 홍보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 전단지 주고 막 그러죠. 저도 지금 광교에 사는데 요즘 날씨가 조금 좋아져가지고 이제 그 광교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렇게 막 물티슈랑 이렇게 전단지 접어가지고 막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이제 자전거 타고 지나가고 애기들 손잡고 지나가면 무조건 다 뭘 하나씩 줘. 자, 이거 한번 막 봐보세요 하면서 막 전단지 막 뿌리죠. 대부분 다 오피스텔 아니면 아파트 홍보 전단지예요. 분양받으라고. 자, 사람을 모아놓으면 무조건 팔립니다. 지분 500개인데 한 5만 명 모아보세요. 그럼 무조건 팔리죠. 왜냐면 그 중에는 호구도 있고 어리버리한 사람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고.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되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근데 사람은 너무나 많았죠. 그동안 인구는 막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막 도시에 집이 없고 막 지금 뭐 집 좀 주세요 막 아우성을 치죠.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는 거다. 자, 선분양제는 건설사를 위한 제도로 탄생한 거다 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맞겠죠. 왜냐면 우리나라에 돈도 없는데 후분양을 하려면 그 돈 원가를 다 건설사가 다 부담하고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각출하는 거죠. 각출. 이 사겠다는 사람들한테 미리 돈을 걷어가지고 그걸로 집을 지어버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죠. 돈 문제가 없는 거야. 돈 문제가. 자, 그러면 선분양제는 장점이 없는가? 선분양제는 장점이 없는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선분양제의 장점도 있어요. 건설사가 부담 없이 대단지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부담 없이 대단지를 지을 수가 있다. 자, 아까 말했죠. 집이 많이 부족해요. 집이 많이 부족하고 집을 막 빨리빨리 짓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어떤 한 건설사가 막 심사숙고 해가지고 1년 2년 심사숙고 해가지고 100개 짓고 뭐 심사숙고 해가지고 200개 짓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빨리빨리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대단지를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걸 선택한 거예요. 자, 헬리오시티라고 지금 입주한다고 한 해 만에 하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하죠. 겨울에. 자, 그러면 헬리오시티가 9,510세대입니다. 9,510세대인데 후분양을 만약에 한다. 이거를 만약에 다 짓고 나서 나중에 제가 팔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8조 5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자, 건설사가 8조 5천억 원을 빌려요. 빌려가지고 우선 짓습니다. 우선 지어요. 그 다음에 다 짓고 나서 이제 팔아요. 세대당 평균 9억 원으로 분양을 가정했을 경우에요. 그 가장 많은 평수가 9억 원 정도의 분양을 했더라고요. 평균입니다. 대충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건설사가 8조 5천억을 돈을 이렇게 빌려다가 지을 수가 있죠? 절대 못하죠. 제가 있었던 삼성물산 이런 회사가 1년에 2천억 정도 버는데 1년에 2천억 정도 법니다. 2천억 순이익이 뭐 조금 바뀌지만 1,500억 2천억 법니다. 근데 그건 아파트로만 버는 것도 아니고 뭐 토목공사도 하고 뭐 다 해서예요. 다 해서. 근데 8조 5천억?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헬리오시티 말고 그냥 3,000세대 있죠? 3,000세대. 3,000세대 정도 아파트들 많잖아요, 주변에. 이 3,000세대 아파트들은 그래도 조금 있죠, 동네에. 그런데 그런 것도 2조짜리 사업이 돼요. 2조짜리 사업. 2조 정도 돈을 땡길 수 있는 건설사는 별로 없다. 별로 없죠. 1,500세대를 지으려고 해도 한 1조 땡겨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동네마다 다르지만. 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진짜? 있을까? 없다. 없어요. 이런 거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자, 장점이 하나 또 있어요. 아까 말했죠. 주택 보급 속도가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왜 그렇죠? 아까 말했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너도 나도 건설사를 막 차리는 거야. 너도 나도 건설사를 차려가지고 저도 지을게요 막 나서는 거죠. 왜냐면 정부가 지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건설사가 막 난립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건설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건설사 이름 듣도 보도 못한 회사들이 막 다 무슨 브랜드 만들어서 아파트 짓고 있죠. 그게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돈이 되니까 그냥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보급이 아주 순식간에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전후 우리나라한테는 필요할 수 있었던 제도예요. 필요할 수 있었던 제도다. 그런데 선분양제는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단점이 훨씬 많은 제도예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은 뭐를 수반하게 되는가? 분양하고 건설하면 무조건 돈 되는구만. 이라는 게 사회 전반에 깔립니다.